나무 조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42살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고, 나이 40이 넘으면 새로운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평범한 오후 기증받은 책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음악 잡지 한 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잡지 속에는 대학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이준호 오빠의 글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우연으로 준호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따뜻했던 그 눈빛과 음악을 향한 진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도서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가까워진 우리.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시련도 있었고, 나이 40 넘어서 하는 사랑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작은 음악회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서 마침내 우리는 20년 동안 품어온 진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늦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서 더 빛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나 사랑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도서관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매일이 비슷비슷했거든요. 새로 들어온 기증 도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 제게는 그저 일상이었죠. 42살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25에 부모님을 잃고 나서부터 혼자 살아온 시간이 벌써 17년이나 되었으니까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고요함이 제 마음과 잘 맞았고 책들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리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오후 제 손에 들린 낡은 잡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기증받은 책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가져다 주신 상자 안에는 온갖 책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소설책도 있고 교양 서적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잡지들도 몇 권 끼어 있었죠. 손에 든 잡지는 2000년대 초 음악 잡지였어요. 표지가 바래서 글씨도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무심코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 시절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하는 정도의 가벼운 관심이었죠. 그런데 잡지를 넘기다가 독자 투고란에서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설마 그 준호일까 싶어서 글을 읽어봤는데 첫 줄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20살 때의 준호 오빠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기타를 메고 다니던 그 청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죠. 준호 오빠는 음악과 학생이었고 저는 문헌정보학과였습니다. 우연히 교양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말수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음악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 오빠의 눈빛은 정말 반짝였어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말할 때면 목소리도 한결 따뜻해졌죠.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준호라는 사람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소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랬던 건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어려웠어요. 준호 오빠가 좋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죠. 결국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날 준호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도 얼떨결에 애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소식도 끊겼죠. 가끔 궁금했지만 찾아볼 용기도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연히 준호 오빠의 글을 다시 보게 되니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소심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잡지 속 준호 오빠의 글을 계속 읽어봤어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 언젠가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꿈.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잡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명했던 눈빛과 따뜻했던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길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어요. 김도연이 벌써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인 도연이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가장 밝은 청년이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곤 했죠. 도연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한 손님이라니 누가 올까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모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매주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지라는 아이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저 어릴 때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더 정이 갔죠. 오늘은 음악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도연이가 미리 준비해 둔 건데 우연의 일치인지 음악 이야기라니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음악가들의 전기를 읽고 간단한 악기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가 그만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준호. 바로 그 준호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키는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요. 준호 오빠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죠. 도연이가 달려와서 준호 오빠를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신 이준호 선생님이세요.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아이들에게 기타도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던 특별한 손님이 바로 준호 오빠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에 잡지에서 준호 오빠의 글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직접 만나게 되다니. 준호 오빠가 기타를 꺼내서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요였는데 준호 오빠의 손에서 나오는 선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연주를 들으면서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오빠가 학교 뒤뜰에서 혼자 기타를 치던 모습, 음악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졸업식 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까지.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했을까요? 준호 오빠도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준호 오빠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아이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오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음악은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음악이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전 잡지에 쓴 글과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던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민지가 준호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준호 오빠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준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인 것 같았어요. 민지가 나간 후에 도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정리할 게 있다며 먼저 나갔고 준비 오빠와 저만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서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 라고 준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일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잘 어울리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몇 년간 밴드 활동도 해봤지만 결국 교육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보람있다고 말하는 준호 오빠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준호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혼은 했어? 저는 고개를 젓었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준호 오빠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그 말을 들으니 안도가 되었어요. 동시에 조금 슬프기도 했죠. 준호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이 왜 혼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준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서영이를 가끔 생각했어요. 졸업식 날에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 오빠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준호 오빠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으니까 정말 반가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오빠의 눈빛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준호 오빠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요. 준호 오빠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마치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오래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용기를 내봐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준호 오빠를 다시 만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연락해 봐야 할까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도서관에서 갑자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도서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영 씨, 다음 달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행사로 말이에요. 최근에 어린이 프로그램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음악 관련 행사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악회라니,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죠? 도서관장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와주신 음악 선생님께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경험도 많으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오빠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했어요. 준호 오빠에게 직접 연락해서 부탁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도연이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흔쾌히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서영 선생님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도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어색하게 말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러다가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저 서영이에요. 준호 오빠는 놀란 듯 잠깐 침묵하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어떻게 연락을 했어? 저는 도연이에게 연락처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음악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 오빠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음악회라 좋은 생각인데 물론 도와줄 수 있어.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준호 오빠는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언제 시간 돼? 그렇게 해서 이틀 후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어요.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할까봐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은 주말이라 한산했습니다. 몇 명의 이용자들만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단정하면서도 편안해 보였어요. 안녕, 서영아. 준호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음악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저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50명 정도 규모로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아이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간단한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같은 거 말이야.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준비 기간이 짧지 않을까요? 준호 오빠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충분해. 내가 아이들한테 간단한 리코더나 탬버린 같은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연습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 일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곡들을 연주할지,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참여시킬지, 무대는 어떻게 꾸밀지까지 꼼꼼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호 오빠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중에 준호 오빠가 조금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나도 예전에는 큰 무대를 꿈꿨었는데 말이야. 대학 때 기억나지?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 시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세요? 준호 오빠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아니야. 그냥 삶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 있어. 다만 가끔은 그때의 순수했던 꿈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려왔어요. 준호 오빠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정적인 일이 필요했어서 시작한 건데 어느새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준호 오빠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아니요, 후회는 아니에요. 지금의 제 생활도 나름 만족스러워요. 다만 가끔은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 우리는 잠깐 조용해졌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 오빠가 먼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번 음악회 준비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설레는 일이야.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에요. 그때 준호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하나 물어봐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왜 결혼 안 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났나 봐요. 아니면 제가 너무 까다로웠거나요. 준호 오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까다로운 게 나쁜 건 아니야. 신중한 거지.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3시간을 함께 보낸 셈이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습니다. 준호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이들 연습 시작하자. 네, 고마워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영아, 이번 음악회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웃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설렘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준호 오빠라는 특별함까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음악회 준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 오빠는 약속대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민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수줍어하던 아이였는데 리코더를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준호 오빠가 민지를 대하는 모습도 참 따뜻했죠. 아이가 틀려도 절대 다그치지 않고 격려해주며 천천히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는 준호 오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고, 연습이 끝난 후에 잠깐씩 나누는 대화도 소중했어요.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회 계획을 세우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목요일 오후 연습이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박미정이 서 있었어요. 대학 후배였던 미정이었죠. 10년 넘게 못 본 후배였는데 여전히 활발하고 목소리도 큰 편이었어요. 미정이는 연습실을 둘러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응, 음악회 준비 중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기에? 미정이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언니 직장이 여기라고 들었거든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저 남자분은 누구세요? 그때 준호 오빠가 아이들 연습을 정리하고 저희 쪽으로 왔어요. 저는 얼떨결에 소개했습니다. 아, 이분은 이준호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제 대학 후배 박미정이야. 준호 오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도 밝게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준호 오빠도 다음 수업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수고했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보자. 준호 오빠가 나간 후
미정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그분과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가 그냥 음악회 준비 도와주시는 분이야. 미정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언니 얼굴 보니까 다 알겠네요. 미정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후배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서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미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 남자 좋아하는 거죠.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대학 때부터 알던 사람이야. 이준호, 기억 안 나. 미정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기타 치던 오빠요. 정말 그분이세요. 그런데 언니 지금 몇 살인데요? 42이라고 대답하니까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정이의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후배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죠. 미정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현실을 봐요. 40 넘어서 사랑이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제 와서 연애라니. 그냥 안정된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정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미정이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40 넘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진작 결혼했을 텐데요. 저는 반박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문제 있는 여자라는 거네. 미정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다르잖아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안 했다는 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준호 오빠를 모르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미정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금 누그러뜨려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괜히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마워, 미정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미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차라리 나이 비슷한 안정적인 남자 만나는 게 어때요? 제 주변에 괜찮은 분들 많거든요. 공무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미정이가 선의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들렸거든요. 미정아, 사랑이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건가? 나이 맞고 직업 안정적이고 조건 좋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미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왜 갑자기 화를 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해서. 미정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구나. 응, 좋아해.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야.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나이 40 넘어서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미정이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결정하세요. 미정이가 나간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정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 부담도 클 수 있죠. 하지만 준호 오빠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들이 모두 진짜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미정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준호 오빠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준호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연습 정말 잘했어. 민지가 많이 늘었더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 짧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바로 준호 오빠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요일에 봬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정이 걱정은 고맙지만 제 마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진심은 진심이니까요. 준호 오빠의 성실하고 조용한 진심을 그리고 제 자신의 마음을 믿기로 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하고요. 이번만큼은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미정이가 심어준 의욕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이 감정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서로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용기를 내보자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용기 내서 도전해보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음악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늘었고 무대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준호 오빠와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민지가 리코더 독주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늘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탬버린과 작은 북을 치며 열심히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연습을 잠깐 중단하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연습 중이라서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교육청에서 나온 김 과장입니다. 도서관장님 계신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육청에서 왔다니 무슨 일일까요? 급히 도서관장님을 모셔왔는데 두 분이 구석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아이들 연습은 계속 진행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준호 오빠도 제 표정을 보더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연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도서관장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서영 씨, 준호 선생님 앉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도서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도서관에서 무허가 음악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허가 음악 교육이라니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프로그램인데 그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도서관장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와 자격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회도 문화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오빠가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음악회를 취소해야 하는 건가요? 도서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당장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자칫하면 도서관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음악회가 취소라니.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이번 음색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준호 오빠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일인걸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도서관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준호 오빠와 함께 걸으면서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음악회가 이렇게 끝나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집 앞에서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몰랐던 거리요. 하지만 준호 오빠는 자꾸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난 이런 일에 소질이 없나 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 오빠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때 꿈꿨던 음악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그 아픔을 다시 느끼고 있는 거죠. 오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있잖아. 나는 늘 이런 식이야.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겨. 운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 오빠가 이렇게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미정이 말이 맞았던 건 아닐까요? 마흔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리였던 걸까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과거에 포기했던 꿈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일로 그 상처가 더 깊어진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벌써 몇 명이 연락해서 음악회 언제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취소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오후에 도서관에 나갔을 때 민지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민지가 집에서 매일 리코더 연습을 한다며 음악회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민지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엔 소극적이었는데 음악회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음악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음악회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연기요? 언제까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미정이 말이 맞았던 걸까요? 나이 40 넘어서 이런 설렘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못했던 걸까요? 준호 오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돋아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혹시 저 때문에 준호 오빠가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되었어요. 특히 민지처럼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가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이 모든 게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준호 오빠와의 관계도 음악회 준비도 모든 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 길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음악회가 취소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준호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아마 많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서관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지는 계속 음악회는 언제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 오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준호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준호 오빠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얼굴도 헬쓱하고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어디 갔다 왔는지 연락도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준호 오빠는 미안하다며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도서관을 둘러보더니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다고 답하며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준호 오빠는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준호 오빠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덤벼단 자신을 자책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퇴근 시간이라 이용자들도 거의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자신은 늘 이런 식이라고 털어놓았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어김없이 망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준호 오빠는 계속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학 때도 그랬고 밴드 활동할 때도 음악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까지 겪고 나니 자신이 부족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력도 계획성도 모든 게 부족하다며 자책했어요. 그런데 가장 미안한 건 저까지 힘들게 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혼자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저까지 상처받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호 오빠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준호 오빠는 괜찮을 리가 없다며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준호 오빠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 하면서 대학 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것인데 언젠가 저에게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오빠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받아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라고 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추상적인 조각품 같기도 했어요. 이게 뭔지 물어보니 특별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뒤편에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그 나무를 기억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그 나무에 큰 흉터가 있었던 걸 기억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오래전에 번개를 맞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 때문에 나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상처가 있어야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무 조각을 가만히 만져봤어요.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는데 준호 오빠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그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도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온 것도 외로웠던 시간들도 모든 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 상처를 이렇게 이해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했어요. 민지 같은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과 상처들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니까 준호 오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신의 상처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 오빠를 봤어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허가도 받고 준비도 더 철저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실망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 오빠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허가받는 것도 복잡하고 다시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뭔지 물어보니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 오빠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오빠가 상처받지 말라고 했고 준호 오빠는 둘 다 조심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무거웠던 기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조각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지만 묵직한 이 선물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준호 오빠가 간직해왔다는 것도 놀라웠고 저에게 이런 의미를 담아주었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니 준호 오빠도 드디어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작은 조명 아래에서 보니까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준호 오빠가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들이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도 다시 용기를 내려고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날로부터 2달이 흘렀어요. 준호 오빠와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허가를 제대로 받았고 계획도 더 세심하게 세웠어요. 교육청에도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 도서관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실망했지만 다시 음악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특히 민지는 그동안 혼자서도 계속 연습했다며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새로 참여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드디어 음악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이들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아침부터 준비가 바빴어요. 무대도 꾸미고 의자도 배치하고 음향 점검도 해야 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새벽부터 와서 악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낡은 기타와 키보드, 그리고 아이들이 쓸 리코더와 작은 타악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일찍부터 와서 연습했어요. 긴장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는데 아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 오빠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냥 즐기면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음악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가 되자 관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도서관장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순서는 준호 오빠의 기타 연주였어요. 동요 메들리를 편곡한 곡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들도 조용히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 오빠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이 도서관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리코더 합주였어요. 모두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곡은 작은 별 변주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아떨어졌는데 중간 부분에서 한 아이가 박자를 놓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 연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오빠가 기타로 자연스럽게 받쳐주면서 아이들을 다시 맞춰갔어요. 실수한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울 것 같았지만 민지가 옆에서 격려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마저 음악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 번째는 민지의 리코더 독주였어요. 곡은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민지가 직접 고른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도서관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의 연주는 정말 깨끗했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였죠. 중간에 조금 떨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네 번째는 아이들의 노래였어요. 준호 오빠의 기타 반주에 맞춰 동요를 불렀는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사를 잊어버린 아이도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불렀어요.
마지막 순서는 모두 함께하는 합주였어요. 준호 오빠의 기타, 아이들의 리코더와 타악기, 그리고 관객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참여했습니다. 곡은 고향의 봄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연주하는 동안 저는 관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듣고 계셨고 몇 분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민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계셨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연주가 진행될수록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실수를 해도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웃었고 준호 오빠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들 부모님들은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고마워하셨고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장님도 정말 성공적이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민지 엄마는 민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면서 음악회 이야기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준호 오빠는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다고, 드디어 해냈다고 서로 축하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뻤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준호 오빠와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서 기뻤어요. 처음에는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인데 준호 오빠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준호 오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였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있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대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거죠. 낡은 악기에서 나온 소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장비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무 조각을 다시 봤어요. 준호 오빠가 준 그 선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진다는 그 말이 오늘 정말 실감났거든요. 우리의 작은 실수들과 부족함들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냈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 오빠와 제가 함께 이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후 도서관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준호 오빠와 저는 아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리할 건 별로 없었는데 왠지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무대 위에는 아직 의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준호 오빠의 기타도 스탠드에 걸려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연이는 일찍 들어갔고 도서관장님도 축하 인사를 마치고 퇴근하셨어요. 이제 정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감동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의자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민지의 떨리면서도 아름다웠던 독주 실수했지만 서로 도와가며 연주한 아이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주신 관객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어요. 준호 오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미소를 지으면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몇 시간 전에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도서관은 평소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어요. 책들이 가득한 서가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창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저도 따라가서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관 앞 작은 공원에는 벚나무들이 있었는데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다고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막막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 오빠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영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이 음악회가 끝나면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대학 때부터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준호 오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호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서영이가 내 음악의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 음악을 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하는 이유도 모든 게 서영이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20년 동안 준호 오빠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준호 오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졸업식 날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음악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서영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들이 준호 오빠도 똑같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준호 오빠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느꼈던 마음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놓쳐버린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마음이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 역시 대학 때부터 준호 오빠를 좋아했었다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나면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악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들, 준호 오빠와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를 완성했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왔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빈자리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긴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도서관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문득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음악회에서도 그랬듯이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사람도 음악도 삶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흉터가 있어야 더 빛이 난다고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처들이 오늘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을 다시 봤어요. 준호 오빠가 준 그 선물이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진 나무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42살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전혀 늦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다음 음악회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계속 가르쳐야 하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준호 오빠와 함께 연주하는 꿈을 꾸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은 우리만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2살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지금이기에 가능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설렘도 좋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지금의 마음이 더 깊고 진실해요. 준호 오빠가 말했듯이 상처가 있어서 더 단단해지는 건 나무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음악도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웠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작이 오히려 가장 좋은 때였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혼자 살아가며 가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아픔들과 외로움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게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저도 앞으로 준호 오빠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음악회도 준비해야 하고 민지 같은 아이들도 계속 도와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만났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흉터가 있어야 더 빛이 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